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민경우의 운동권 정산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한 달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5번째가 됐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 외전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희 방송 같이 출연해 주시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께서 그 종편 정치 예능인 강적들에 출연하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이렇게 그 방송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그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민경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적들 어떠셨어요? 강적들은 처음에 섭외를 받고 네. 출연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버벅댔어요. 아, 예. 그 운전해서 왜 이렇게 네. 끼어들기 있잖아요. 예, 예. 그 네 명이 토론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유튜브는 이제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대.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걔는 굉장히 당황했고 마음속으로 아유 버벅대고 왔다 네. 망했다 이러고 왔는데 이걸 편집을 하더라고요. 아, 한 3시간 분을 한 90분 정도로 한 80분 정도로 이렇게 예. 편집을 해버리니까 예. 버벅대는 장면을 다 커트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론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게 느꼈는데 예. 그거를 하나의 주제로 탁 꿰서 예. 이렇게 편집을 해버리니까 나름 뭐 볼만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방송 분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해. 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 방송에서조차 그 운동권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계속 예, 방송해왔던 예, 예. 그 운동권 청산에 대한 그런 주제와 궤를 같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 문제가 약간 시대적 과제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유튜브의 세계와 예. 제도권의 세계가 좀 다른 거다. 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운동권 청산 문제는 내가 여기서 하던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했는데 예. 또 굉장히 세게 한 것 같은데 그걸 아무 편집 없이 그냥 쑥 수용하더라고. 예, 뭐 그래서, 거기서 뭐 앞에 서두에 과격했나요라는 말도 사용할 정도로 예. 굉장히 저는 약간 과격했어요. 좀 이게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과격한 말도 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여과 없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커트할 줄 알았어.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김경수 주사파 뭐 이런 얘기가 그대로 막 나와.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 방송가나 그런 데서도 점점 자리 화두가 잡혀가고 되는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대세가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동안에 그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운동권 활동을 했던 그분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송영길이나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사람들이 볼 때 운동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지나치고 예. 이건 좀 지긋지긋하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염증이 있는 가운데 예. 근데 여전히 뭐는 남아있냐면 부채의식 같은 건 남아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다가 나는 이제 그런 부채의식이라는 게 1도 없는 사람이니까 네.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 잘됐다. 네 입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저는 강적들 저도 보긴 봤는데 시청을 그 방송 나올 때 봤는데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운동을 할 테니 너희는 이제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라 그런 사회의 동량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운동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너무 그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정도의 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시대별로 좀 다르고 그다음에 서열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대별로 다르다는 건 80년대 중반에는 확실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시험 거부도 몇 번 했었는데 시험 거부를 할 때 시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배관시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데 90년대 초반에 증언을 하는 학생들이 보면 시험 거부를 하거나 학교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을 좀 이렇게 배타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별로 좀 다른 것 같고 서열별로 다르다는 건 저는 이제 그래도 운동권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중간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약간 동요하거나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사람이란 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듬어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려는 태도가 있는 건데 중간적인 입장에 있으면 그걸 자꾸만 자기가 일선에서 막 시험 거부를 하는데 그걸 참가할 경우 그거를 감정이 휩쓸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를 다 하진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건 아마 이 사람들이 2010년도쯤 해서 자기가 운동권 전력을 가지고 정치적 인맥을 쌓은, 정치적 어떤 입지를 쌓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지를 배타적으로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더 강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2010년도 그네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입지, 정치적 지위가 그 사람들 그렇게 옹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흔히 탄돌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쩔이라고 말씀하시는 정경래조차도 이제 탄돌이 출신으로 그렇게 들어왔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보다 더 앞선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운동권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굉장히 정당했고 우리가 한 것은 무조건 선이라고 말하는 풍토와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에 젖어들었던 시기가 그때부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NL들은 주사파들은 대중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거를 적대시하는 전통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이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려다 보니까 자기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필할 게 별로 사실 없었다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가 검찰이었고 하나가 안철수와 같은 테크노크래트거든요. 학생운동 출신의 어떤 386들이 있고 안철수는 테크노크래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적이 된 거니까 테크노크래트를 폄하해야 되잖아요. 검찰들을 폄하해야 되니까 민주화운동을 배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죠. 그럼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이어가기로 하고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대중노선하고 관련해서 지금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안희정 씨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NL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싸우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활동을 재개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안희정 지사의 방식 그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이제 뭐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보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류의 얘기가 혹시 그 전략의 일환 안에 있는 건가요? 안희정은 주사파의 대중 노선을 한국 학생운동에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노선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입지전적인 어떤 성과인데 그게 주사파로서의 안희정 씨의 면모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대중 노선의 화신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중 노선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충돌하지 않고 접점을 찾아서 공통점을 구하는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연대연합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쓸데없이 적대감을 표현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연대하고 공동 행동을 하고 이런 거에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사파 중에 서열이 높았기 때문에 가령 서영교나 이런 사람들은 투박하잖아요. 정청래 서영교 계열은 투박한데 이건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파의 순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고 안희정은 순도가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주사파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부드럽습니다. 간첩들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간첩인데 튀는 간첩은 그 간첩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 주사파 성향을 갖는 간첩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노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용복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조금씩 젖어들게 하는 이런 전법을 구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사파의 핵심들입니다. 이 흡사 그 뭐지 신천지 그 전도방식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주사파가 뭐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 주사파가 종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포섭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종교가 일반인에게 다가가는 메커니즘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인류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중에서 그러니까 한비자, 그다음에 유교 이런 계통은 합리주의잖아요. 합리주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철학이거나 사상인데 그렇지 않고 약간 본능을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까마스트라니 소녀경이니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영웅서사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이나 연대를 중시하는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종교로 녹아들었죠. 조직론 같은데 나치도 사실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격동시킬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전취할 것인가 이 맥락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종교랑 똑같이 사람의 감정을 중시하는 굉장히 철학이죠. 혁명 이론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사파로서 어떤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에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또 치환하자면 안희정의 이제까지의 발언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공통점을 찾아서 연대하는 것이 끝까지 가는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벌어진 모습은 민족주의자나 계량주의자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들한테 먹혔거든요. 동굴아파 이런 데서 다 먹히고. 맞네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죠, 이건. 한국에서도 진심이 아닌 거죠. 일단 젖어들고 난 후에 권력을 잡으면 다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정권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굉장히 친근하고 뭔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그렇게 다가가서 결국에는 막상 정권을 잡고 180석을 잡으니까 국민 힘들게 하는 정책들과 법을 계속 내놓고 자기들의 적들을 치는 거죠. 이제 쳐내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특히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공무원 사회나 이런 데에 어떤 메스를 들이댄 거는 뭐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주사파를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떻게 적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미리 구분해 놓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은연중에 먹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도 제일 위험한 게 막 떨어지는 비들은 사실은 뭐 이해가 되는 건데 은연중에 젖는 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몸이 흠뻑 젖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되는데 주사파들은 그렇게 다가와요. 그게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연중에 사회가 다 먹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사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뚜렷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호하게 문제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장하는 수령과 당은 있는 거예요. 수령과 당이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데 중간 지대에서는 그리고 대중적 현장에서는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은연중에 다 먹는 거죠. 그게 주사파의 어떤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분명히 아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사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민주화운동 세대가 워낙 오랜 기간, 장기간 모호하게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주사파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막상 할 얘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고 또 뭐는 아니냐면 김일성, 김정은 이거에 대한 공격은 또 막는 거죠. 막으면서 여기는 이제 화제가 안 되고 여기서는 모호하게 처리하니까
주사파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고 저는 보죠. 그럼 이제 지난 정부의 모호한 대답이나 지금 네, 현재 그 운동권 출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명확하지 않은 대답들은 그런 전술이 다 그런 겁니다. 체화된 체화된 겁니다. 체화된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 국민은 이제 답답하기만 하고 명확한 게 없고 쟁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또 일부 그 개딸이나 뭐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군요. 그렇죠. 뭐 안희정 지사는 그렇다 치고 또뭐 바둑이라 불리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김경수도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안희정 씨와는 전혀 좀 다르게 행보하잖아요. 좀 숨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수 씨는 일단 가장 큰 경력은 주사파 경력을 집요하게 숨기잖아요. 예. 그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김경수 씨는 내가 볼 때는 좀 잘생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미지가 좋았는데 드루킹 사건 같은데 보면 이 운동권들의 좀 잔인함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김경수 씨는 하잖아요. 그리고 한 뒤에도 내가 한 일 없다. 내가 뭐 감옥 앞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한 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예. 나는 김경수 씨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은 주사파나 운동권이 저렇게 좀 잔인하구나. 그거가 오히려 핵심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안희정 씨는 모호하게 처리하는 주사파의 전술을 잘 체현한 사람이다. 이게 핵심 감정이라면 여기는 그 감정이 핵심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느끼는 감정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막 난리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감정이 있었죠. 뭐 어떤 사람은 그 서울의 봄 보고 전두광 보고 문재인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잔인해서. 근데 뭐 그게 아주 일부 의견인데. 뭐. 서울의 봄은 그러니까 인기를 끌어서 그렇게 그런데 중의적으로 해석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감독이 원하는 거는 하나회를 검찰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전두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이제 서울의 봄을 두고 단일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분화될 거다. 근데 일시적으로 서울의 봄에 대한 여론이 집중돼 있긴 하지만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화되고 이 분화된 의견이 서울의 봄 감독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력화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징후죠. 서울의 봄 제작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 서울의 봄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회가 아니더라도 뭐 거기 나오는 이제 장태환 씨를 이제 묘사한 그 정우성 씨가 이제 연기한 그분의 경우도 결국에 그 시대의 투스타 뭐 그 정도였으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충신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승화 씨도 그렇고. 근데 어떤 그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충신들끼리의 어떤 파벌 싸움이 그 당시 쿠데타로 연결이 됐고, 그렇게 됐고, 그 부분을 놓친 채 무조건 하나에만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박정희 충신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그 충신들 사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어떤 이제 권력 싸움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직사회 안에서 사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법 연구회라는 공직사회 내 사조직이 있잖아요. 우리법 연구회나 하나회나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공직사회 안에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농락하는 거 혹은 이제 국민한테 사기치는 행위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61년부터 시작해서 79년까지가 군부가 권력을 실세인 조건에서 그거의 마지막 국면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또는 군부 시대의 어떤
강온건파가 싸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검찰이라는 사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 조직은 하나회의 내용적 적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분석인데 그렇게 보고 제작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아니, 봤나? 근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군대라는 조직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검찰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는 조직. 아니 그건 강민 씨가 우파라 그렇고 좌파는 뭐냐면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집권 노론, 정조 시대의 노론, 그다음에 친일파, 예. 그다음에 친미 매국노들, 군부,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까지 계통을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다 같은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민중의 이해 1000명을 거스르는 다 매국노들이지. 왜 이해찬이 그러는데요? 아 저는 이해찬 이해찬은 그런 얘기를 예. 늘 한다고. 예. 그분이 아직도 거동이 가능하신가요? 이해찬? 네. 이해찬은 최근에도 했잖아요. 맞다 180석. 이해찬. 예. 이해찬 그때 이렇게 피골이 장접하셔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유시민 씨가 또 한번 60세가 넘으면 이 얘기를 좀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본인도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 8번. 뭐 서울의 봄으로 갑자기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뭐 서울의 봄은 서울의 봄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은 운동권에 대한 낭만적인 뭐도 있고 최근에 대표님이 활동하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운동권 청산에 대한 얘기가 되게 여러 군데서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우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종편에서도 그걸 과격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 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은 확실히 나는 그러니까 시대와 인간, 시대와 사상은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아까 서울의 봄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대적 맥락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의 요구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등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청산해야만 새로운 시대를 갈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3년 전부터 이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또는 스파이 외전 책에서 하다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멀리 간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종편에서 제도권에서 이걸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총선 때 총선의 시대 정신을 어떤 규정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운동권 청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운동권을 청산해야 되는지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후배들한테 좋게 길을 터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들여서 이걸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집단이 항상 역사는 집단을 갖고 설명하거든요. 한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조선조가 이제 조선조가 설 때는 뭐 훈구파, 살인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권 노론, 노론 소론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럼 누가 이런 요구를 대변할 것인가에서 운동권은 잘 아는 얘기고 운동권 이념 정치가 있고 그다음에 40, 50대가 수도권에 있는 40, 50대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운동권 정치는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냐면 40, 50대 민주화 세대가 떠받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서울의 봄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건데 무너진 거는 어디가 무너질 거로 60, 70대 영남 보수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진다는 건 김기현 체제가 못 받치고 있죠. 김기현 체제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60, 70대 김기현 체제와 40, 50대 민주화 세대가 붙으면 수도권 중도층이 볼 때는 니네로 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어라는 게 요번에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거의 괴멸적인 하는 그렇죠. 거니까 니네 말고 새로운 사람 좀 나오게 해 이런 건데
그다음에 청년 정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청년 정치는 근데 이준석 등등해서 청년 정치가 이게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현상이라는 게 결국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잘한다기보단 한동훈 같이 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얘네들이 나서야만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60, 70대 김기현과 같은 영남 보수로 제발 비켜가고 얘네와 얘네가 맞붙여서 맞붙이면 얘네를 우린 지지할 마음이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 세대가 운동권 청산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적이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여러 어떤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송영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후지다고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영남 보수, 그러니까 나이가 있더라도 영남 보수와 민주화 세력이라면 운동권에 헌신한, 그러니까 그쪽에 시간을 많이 보낸 분들하고 붙었을 때는 100% 영남 보수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적을 새롭게 우리 쪽에서 구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적이라기보단 우리 편 우파의 어떤 새로운 집단을 구성해서 저쪽과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들은 계속 있어왔던 세력이고 이쪽은 신진 세력이니까 오히려 더 세련해질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시대정신이란 말이 언젠가부터 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말인데 뭐 시대정신이라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집단 누구를 대변하는 사상이냐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국힘의 관점에서 보면 영남 보수 청년은 일단 아니고 40, 50대 전문가 엘리트 보수가 국힘의 전면에 서야 된다 이거고 이 집단이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와 싸워야 된다 이게 이거고 그러면 과제가 뭐냐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좀 불행했던 게 70년대부터 엘리트 집단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하는 숭상하는 기풍이었거든요. 과학기술하고 군대 같은 거를 중시하는 기풍이었는데 이 흐름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꺾였어요. 90년대에 민주화 세대가 좀 이념화되고 약간 농촌 문화고 그다음에 이념적인 문화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술, 과학기술 중시, 그다음에 군대 중시 이런 것들을 꺾으면서 새로 주도권을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는 이념화된 정치가 그냥 가는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엘리트 집단, 전문가 집단, 테크노크라트가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잖아요. 문화 정치랄지, 과학기술이랄지, 뭐 군대도 그렇고. 근데 이 두 집단이 상호 괴리된 거죠. 여기는 굉장히 무능한 집단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그건데 아무것도 아닌 집단이 이념화된 정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극단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니 뭐 촛불이니 뭐 이러면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문가 테크노크래트는 한국 사회를 최고 정점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문화 사업 그렇고 그다음 과학 기술 그렇고 그래서 이 괴리가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후 위기랄지 AI 같은 게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할 거냐인데 이런 것들을 체현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 안철수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지지하는 맥락은 이 과학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과학기술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안철수는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고 근데 지금 보면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이건 한국 자본주의가 극적으로 팽창할 때 그리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그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강남에 밀집됐던 한계는 있지만 그게 대표하는 게 조정훈이나 그다음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 과학기술에 친화적이고 전문가적 식견에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적 마인드가 있다고 봐요. 한동훈이 이민청 같은 문제를 탁 들고 나오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은 뭐 대충 집단과 과제의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 현상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아주 켜켜이 쌓여 있는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단초를 열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미래가 아니었거든요. 미래가 그렇죠. 아니라 그냥 뭐 현상에 대해서 쫓아가게끔 만들고 그냥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 안에서 뭐 어떻게든 살아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인물들은 어떤 보다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물이라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 노무현 정권 이후 한 14년을 과거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해서 나는 약간 사회적 무정부 상태, 극단적인 진영 정치 또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비슷하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저 개딸들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딸의 이런 얘기가 괜찮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권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중년 민주화 세대가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여 년간의 상황을 어떤 동란으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 국면으로 볼 거라고 보고 이제 이거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운샤오핑이 나타나서 그 모택동 사후에 그걸 정리하듯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흑묘백묘 같은 실용적인 노선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봐야 된다. 하긴 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가 결국에는 시진핑에 와서 무너지긴 했지만 그 G2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그 대표님이 준비하신 내용 한번 시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민주당 운동권 출신 70명을 분석한 건데 이게 좀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그러니까 대충은 맞아요. 대충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계량화해야 되는데 범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을 180명으로 대충 어림잡고 그러면 대충 운동권은 70명이다. 그러니까 주사파 PD 합쳐서 70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와 비교할 거냐면 삼성전자 임원과 비교할 건데 제가 요약하면 2023년인가 삼성전자 임원 1136명을 조사한 건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해외파예요. 해외파. 그러니까 대학을 해외에서 나와요. 스탠포드니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180명 중에 70명이 운동권인데 운동권의 학부 전공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문과 이과에서 이과는 8명입니다. 70명 중에 8명만 이과고 삼성전자 임원과 비교하면 삼성전자 임원은 거의 전부 서울대 공대입니다. 공대. 이공계입니다. 극명하게 다르죠. 비법학 문과 중에서 비법학 상경 문과 그러니까 법대나 경제 경영학과가 아닌 문과들을 조사를 했더니 38명입니다. 이 54%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70명 중에 38명, 54%. 법 행정이 10명, 상경 계열이 10명이니까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7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이과고 38명 정도가 국문과, 국사학과, 뭐 사회학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법대, 행정, 경제과, 경영학과 이런 게 한 20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정상적으로 국문과 국사학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취업 안 된다고 말하는 학과가 상당히 많다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일단 그래서 국문과가 8명인데 이따가 이제 이름을 거론할 텐데 이인영 고대 국문과, 박홍근 경희대 국문과, 우상호
연대 국문과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민, 비명계, 서울대 국문과 이렇고요. 영문, 동문, 노문까지 합치면 총 11명이고요. 엄청난 규모죠. 그다음에 철학과 3명, 사학과 4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교에서 문사철 하는 게 18명입니다. 상당하죠? 많이 있네요. 18명. 그다음에 정외과 5명, 사회학과 5명, 신문방송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비법학 상경문과 38명을 이제 나눠본 거죠. 삼성연대와 비교하면 문과 그것도 문사철 비중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문과 압도적인 문과라도 대부분 정치인들이니까 법대가 많아요. 법대가 많아야 되는데 법대도 아니라 그냥 국문과 국사학과 출신들이 많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해외파 또는 서울대예요. 이게 학교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근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고대, 한양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국내파입니다. 국내파.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대학원을 이제 가잖아요. 이제 다수가 석사해서 그냥 끝냅니다. 저 정치인들 중에. 석사니까 석사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냥 약간 연구 실적보다는 친교가 목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박사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황당한데 의미 있는 저술 활동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논문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책을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책을 냈다는 게 뭐냐, 수필들을 출판 기념회 많이 하잖아요. 출판 기념회 하듯이 그런 수준의 책을 냈지. 뭐가 없냐면 박사학위 수준의 저술 활동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실적보다는 이렇게 조직 투쟁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공부를 한다고 돈 들여서 대학원을 갔지만 뭐 그만큼의 성과를 학력 세탁 같은 역할 그런 느낌이 있다. 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국에서 해외 부분과 국내 파트의 디커플링, 이게 뭐냐면 2000년대 한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성장하잖아요. 세계 5위의 산업국가, 뭐 세계 5위의 방산업체 이런 건데 그 해외 부분과 구조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국내 파트에서 국내에 이제 정치 활동이 많잖아요. 촛불이 어쩌고 뭐 이런 게 탄핵이 어쩌고 이런 활동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국내 정치 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데, 70년대 분위기가 상당히, 저는 이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과학기술과 문화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70년대 얘기입니다. 경제학과 뭐 의대 뭐 공대 그러면 다 미국으로 유학가지 독일, 프랑스로 잘 유학을 안 가잖아요. 근데 운동권이셨던 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잘 못 가게 됐잖아요. 그렇지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받아줬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70년대 반체제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주류 지식인들은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반체제 지식인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철학에서 독일 관념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이후 헤겔, 니체, 하이데거, 비영미, 계량적 전통의학과, 이게 뭐냐면은 17, 8세기 저도 잘 모르면서 떠들 겁니다 지금부터. 칸트 이후에 헤겔, 니체, 하이데거, 이게 뭐냐면 수량적 전통을 배제한 관면적이고 사변적인 철학 기풍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18세기 이후에 영미권에서 뭐가 발전하냐면 수리적 전통, 계량적 전통이 급격히 발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 숫자죠. 그렇죠.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도 있지만 수학을 가지고 수학이 기반 학문이 돼서 과학이나 이런 것도 다루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로 발전했냐면 경제학,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 그다음에 생물학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수학이 경제학을 먹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19세기 우리가 1980년대에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의 이 계량적, 수리적 전통을 운동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인간에 대한 몰리의 산물이다라고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그딴 짓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컴퓨터 과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부정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프랑스적 전통,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죄와벌 이런 거, 라스콜리니코프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80년대 운동권 성장기에 영미 사상에 대한 몰이에 이게 컸죠. 영미 사상을 뭐라고 보냐면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드라마를 보고 미국적 기술을 쓰면서도 영미는 속물적이고 실용적인 나라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뭔가 고상하고 굉장히 그럴듯한 나라다라고 하니까 미국적 가치관을 실용적이라고 물어붙이고 독일, 프랑스, 나아가 러시아 등에서 대안을 찾습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에 항상 있는 현상이거든요. 선진국의 사상, 니네들의 문물은 따르겠어. 과학기술은 따르겠는데 니네들의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전통이죠. 동도서기, 화원양제 같은 게 이런 전통이죠. 근데 그 영미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다 철학이나 이념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영미의 과학기술 안에는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도 녹아 있다라고 보면 영미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니네의 과학기술은 인정하되 그건 외형적인 거고, 그거는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내용적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고유의 뭐가 있어 라는 게 있을 수. 이게 동도서기, 화원영제 같은 19세기 말의 전통이고 1970년대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가 하나의 대안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대안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되는 미제국주의의 뭐 앞잡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봤다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에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70년대면 매주 토요일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제이미 소머스를 봤다고. 근데 제이미 소머스나 600만 불의 사나이에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아주 유연하고 그런 너그러운 분위기들은 그걸 보지 않고 뭐만 봤냐면 600만 불의 사나이가 몇백만 불을 들여서 뭐 바이오 그런 로봇을 만들고 뭐 이런 것만 봤죠. 그러면서 이 미국적 이 문화와 미국적 사상은 우리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 또는 독일, 프랑스 것이 올바르다. 독일, 프랑스가 더 낫다. 이렇게 70년대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뒤에 나오면 더 심하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양적 전통 가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있었고 이게 반미입니다. 이게 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반미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기술, 미국의 어떤 문물은 인정하는 거죠.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위정척사가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동양적 전통 가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하고 일본이 동양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예 본류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설정하고 동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대륙적, 그러니까 그게 이승만이 얘기했던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게 우리나라다라는 사고가 딱 있는 거죠. 해양은 우리의 어떤 세계관 안에 없는 거지.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시대를 고등학교 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면 문사철 친화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고유의 것을 찾아야 되니까 문사철 친화적이 됐고,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데 70년대에 미국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게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윌슨,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 생물학에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간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70년대에는 잘 몰랐던 거고 지식인들 일부만 받아들였고 이거를 최근에야 90년대 이후에야 윌슨이나 도킨스 같은 그러니까 20년 정도 적어도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시한 건 전자공학이죠. 전자공학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1959년 뭐
쇼클리가 만들고 나서 70년대 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전자산업의 이 기초 위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컴퓨터 과학이 발전하니까 70년대의 이 사상운동은 우물한 개구리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 전통을 하는데 독일, 프랑스를 숭상했던 거는 하나의 지식 전통이고 이거는 이제 운동의 전통인데 70년대 저항적 민족주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영국을 싫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영희가 한국 운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의영희는 중국 베트남론에서 사실상 중국이 옳다라고 본 거니까. 동아시아 사회주의, 탈춤, 풍물 등 동양적 신비주의. 이거 동양적 신비주의의 기원은 뭐냐면 미국이 틀렸다 이런 거죠. 반면에 이건희와 한국 반도체. 1974년 이건희가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자공학을 이제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전자산업에서 최고를 달리지만 그 이건희의 사상은 대중적으로는 안 먹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주도를 했냐면 운동권이 주도를 하죠. 운동권의 이념 정치가 주도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건희를 법이 있으면 처벌하는 건 당연할 텐데 이건희를 2000년대에 보면 그 가업 승계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잖아요. 이건희 아작 내고 그다음 정의선 뭐 이런 재벌들이 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재벌들이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92년에 정주영, 김우중, 뭐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90년도에는 자기의 늘어난 파일을 가지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2000년대 운동권 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건희, 뭐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기업이 배제되니까 그 안에서 고만고만한 현실과 괴리된 이상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영희의 동양심리 조건을 잡았고 학생운동이 문사처 위주로 빠지게 된 계기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68혁명이나 홍콩 민주화운동이나 일본의 학생운동과 좀 다릅니다. 전 일본의 학생운동밖에 몰라가지고. 일본의 학생운동이 전공이 뭐예요? 전공 조사 해봤나요? 전공투라고 하는데 전국 공동 투쟁위원회. 그러니까 전공투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문사철들이 아니에요. 그 공대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도쿄대 점거 이후에 그게 무너졌는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뭐냐면 일본은 그 이후에 고도성장기와 함께 일본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회로 나와서 이제 사회와 변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권과 변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관료가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변절자로 욕만 하지만 피폐화돼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도성장기와 함께 가족을 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다른 점이 뭐냐면 96년도 연대 사태가 전공투라고 많이 비교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면에서 비슷하니까. 하지만 그 학생운동이 그 일부 종말을 가져온 것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96년, 97년 이후로 IMF가 오기 때문에 이때 운동권,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학생들이 사회로 들어갈 기회가 문이 좁아지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잠재된 에너지로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회로 나와서 양의 방향으로 이게 뭔가가 갔다라면 좀 다른 형태의 한국 사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IMF의 파고를 넘고 뭔가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골랐던 것들이 어쨌든 골랐던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 그러니까 곪은 그 운동권의 에너지를 해소를 해야 하잖아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탄도이라던가 뭐 이런 98년도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면서 뭔가 그런 형태로 해소가 되면서 좀 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왜곡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샜는데 계속 해주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로 남긴다면 우리가 386 운동은 문사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일본의 전공투, 그다음에 동아시아
홍콩의 민주운동,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유판운동은 전공이 어땠냐 했을 때 60년대 후반에 이제 전 세계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게 영미적 또는 프랑스, 독일의 전통보다는 이슬람의 전통에 가까워요. 아, 그렇습니까? 386 운동은 이슬람에 가까워. 네. 이슬람의 어떤 종교 원리주의랑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너무 비관적인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좀 괴리된 사회적 어떤 일탈 현상 같은 느낌도 꽤 있죠.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운동권을 분석하는 건 그냥 분석하는 대로 두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5개의 집단을 저는 추렸습니다. 국힘은 60, 70대 영남 보수파고 솔직히 말하면 신비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했어. 음모론 같은 거. 그러니까 음모론이 너무너무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최소한의 합리적, 과학기술적 소양이 부재한 게 아닐까. 현재의 국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남 연령별로 국지화돼 있다. 그러니까 영남에 국지화돼 있으니까 영남이 도저히 수도권을 지금 못 이기는 상태이고 연령대도 40, 50대랑 60, 70대가 경합을 할 때 40, 50대와 60, 70대가 1대1로 경합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이렇게 그냥 두면 이거를 중심으로 세상을 구성하면 총선에서는 뭐 필패죠. 현재의 상태로 그렇다. 아마도 괴멸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김종필의 자민련 같이 국지적인 정당으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청년 정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청년 정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년 세대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중년 세대가 여기에는 40, 50대도 있지만 60, 70대도 있다. 그래서 중년 세대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청년 정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죠. 왜냐하면 중년 시대에 중년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중년의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영웅 스토리는 알렉산더가 됐든 길가메시 서시가 됐든 간에 20대 청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잖아요. 아버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게 청년 정치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년 세대에 편승하려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적 추신들이 만연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보여. 이거는 이 김남국이나 그런 사람이 김남국도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남국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2011년도 10년대의 현상인데 뭔가 이렇게 기존의 운동권에 편승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내부 숙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60, 70대 서울대 교수 관료 검사,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일기인데 인간적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사실. 검사들도 한동훈이 좀 예외적이고 나머지 검사들은 좀 딱딱해 보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게 풍모가 없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40, 50대 운동권 이념 정치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나머지 4집단을 압도하고 있는 거고. 세 집단을.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무능한 패거리 집단입니다. 특히 뭐냐면은 과학기술 국제안목이 결여된 집단이죠. 세 가지가 지금 심각하죠. 하나는 과학기술 친화적이지 않으면 미래를 개척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과학기술체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에 얼른거리는 시민사회 전체가 그래요. 나는 수학 선생으로 이렇게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기술에 무지한 집단을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 무리가 결국에 우리 원전을 멈춘 무리 아닙니까? 멈춰가지고 아니 수기라는 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과 편향 사회예요. 여기도 보면. 근데 이렇게 세 집단을 국힘, 청년정치, 60, 70대 서울대 교수관료 이 집단을 보면 투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것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집단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투쟁하거나 싸우려지 않으니까 네. 몇 되지 않는 이 40대 운동권 이념 정치 집단에 아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일단 농락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부족해도 네. 사회적 또 소명 의식을 갖고 싸우는 게 20대 청년들의 기풍이라야 된다고. 근데 이미 이 우리 사회 20대 청년들은 언젠가부터 어떤 철학자의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마라. 꿈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런 20대를 보낸 친구들이 지금 30대가 됐어요. 30대가 그들 30대 40대 초반이 됐는데 그들이 이 40대 50권 운동권 이념 정치를 뒷받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소득처럼 뭔가를 계속 주거든요. 청년이면 30대 지금 30대가 그런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도 해요. 자기는 정치적 이념이 없지만 어떤 정치인지 간에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세금을 자기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모두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뭐 그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쪽에서 기본소득이란 그걸 들고 나온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을 갖지 말아라는 말은 현재를 살아라는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현재만 살면은 미래가 볼 수 없거든요. 어떤 이 의지나 아젠다를 하나 가지고 그걸 향해서 목표를 하면서 자기가 역경도 부딪히고 또 성장하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게 20대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와 기본소득이 연관된다. 그건 중요한 지적이네. 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국힘이나 이런 청년 정치하는 이쪽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대안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맞죠. 예, 이런 집단 논리도 기본소득론에 대치되는 게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초기에 얘기했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 그런 얘기를 그래서 무능한 패거리,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한 건 아주 심각하고 그다음에 국제 안목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최근에 하여튼 보수건 진보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제적 시야가 없는 거. 국제 뉴스가 완전히 지금 대파런으로 가는데 국내 정치 갖고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이 대표라는 건 40, 50대 엘리트 집단, 40, 50대 엘리트 집단이라는 건 70년대 엘리트 집단은 주로 관료와 군인이거든요. 네. 관료와 군인은 이제 조직적으로 해체된 상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운동권 집단이 이걸 대체했고, 그 다음에 누가 배제를 했냐면 군대 관료가 청산되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배제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과 엘리트들도 다시 배제했고, 그런 일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 팽창기, 그러니까 90년대죠. 70년대에 과학기술 중흥기가 있었고 정부 주도에 90년대에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중흥기가 있었잖아요. 이 과학기술 중흥기가 세계적인 어떤 산업국가로서의 한국을 만들어낸 건데 이때 과학기술과 국제적 시야를 갖춘 집단이 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동훈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답답함 속에서 솟아난 상징적인 인물인데, 근데 전 한동훈 장관이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으로 스크럼이 제대로 짜여져 가지고 그렇죠. 좀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부양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과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문제가 약간 세가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운동권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네. 이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 얘기. 제가 이제 안 하는 얘기를 몇 개 했는데 군대 얘기도 거의 안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공, 문사철이 이 사람들의 핵심이다. 이것도 잘 안 하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고 그다음 이거는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인영은 왜 고대 국문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유상원은 왜 연대 국문과지?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그 오픈짱이라는 사람들이 왜 국문과 출신이 많은가 뭐 이런 예, 맞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 생각을. 그게 문과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으로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문과 분위기랑 이과 분위기가 확 달라요. 80년대는 그랬어요. 문과는 예.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 비법학, 비상경 문과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는 이렇게 정리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물론 이런 전공을 갖고 있어도 정치를 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전문적인 식견 차원에서 보자면 이들이 뭐 명문장을 만들어냈거나 뭐 예전에 그 자의반 타의반 같은 얘가 그런 멋진 말로써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정권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화만 냈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거죠. 말장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시될 거는 나는 이제 이 사람들 책을 쭉 사서 보고 있거든요. 한 지금 몇십 권 이상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쓸 만한 그 약간 지적 역량이 있을까? 그리고 삶의 궤적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주로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사회활동하면서 대학원 석사 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뭐 보좌관을 하고 뭐 무슨 이런 거지 차분하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엮을 만한 지적 능력과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김남국이나 뭐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 나타나는 거지. 코미디 같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조선을 부각하고 조선? 조선이란 나라를 저는 솔직히 이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이 조선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노예제도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것부터가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뭐 우리가 공부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고 물론 제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꿈을 꿔볼 수 있는 사회거든요. 자기의 출신하고 상관없이 조선과 굉장히 다른 점이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조선과 커플링된 사회처럼 느끼게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그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건 인류사에서 유서 깊은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하고 있을 때 영국은 역사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지금 현실만 얘기하는데 바쁜데 누가 역사를 중시하냐면 독일이 역사를 중시합니다. 독일이 영국에 대해서 한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독일 역사파고 독일 역사파가 나중에 나치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역사 얘기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신채호도 1920년대에 그 조선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은 그냥 의리번쩍하고 조선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냐면 저 만주에 가가지고 조선 고대사 연구하잖아요. 다 역사 얘기예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운동권이 그걸 모사합니다. 모사해서 그 현재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굳이 역사를 끌고 오죠. 왜냐면 역사를 끌고 와야만 설명하기가 쉽고 심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게 386이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한 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제가 2010년도에 다시 그거를 울겨 먹는데 대표적인 게 암살이죠, 암살. 그리고 서울의 영화. 영화로서. 근데 참 영화라는 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되게 좋은 도구기도 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도 저는 그렇게 봐요. 되게
폐쇄적인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음향과 영상으로 단기간 세뇌시키는 영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게 현실로 나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까지 갖고 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할 따름이고.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한 것 같은데, 난 강민 씨한테 배운 게 청년들이 어떤 역동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걸 원한다면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 거고, 청년들이 이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걸 원한다면 기본소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맥락이 하나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사에서, 그러니까 좌파는 자꾸만 옛날과 지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와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건 조선시대와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파는 조선시대와 현재 시대는 다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는 달라졌어. 당신은 공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지. 이게 근본적인 차이 같아. 역사는 얘네들이 현재를 설명할 능력이 없으니까 현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스타벅스 가서 뭐 커피 먹고 이런 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 옛날 거를 끌고 들어와서 우회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조선시대와 지금은 같습니다라는 굉장히 낙후한 버전인데, 그게 대중을 설득하는 데는 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집단은 현재는 기업밖에 없네요. 저는 기업이 지금 현재 뭐 정치는 아예 사멸되다시피 소모적인 논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른 분야는 문화적인 부분은 그 일부들이 이제 나가서 국위를 선양합니다만은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그렇게 보면 기업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회적으로 깔고 있는 게 기업의 문화, 기업의 사상, 기업의 철학을 다시 한국 사회에 끌어들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기업을 되게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새 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2000년대 현상이에요. 2002년 이건희,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최대 패착 중에 하나가 2002년에 이건희가 대선에 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모르지만, 그 이후로 이제 운동권에서 이건희 삼성에 대한 극단적인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재용에 대해 감싸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낮죠. 근데 뭐 삼성을 아직까지 공격하는 거는 예전에 그 권영길 대선 후보 그 보좌관인지 비서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의원 정도니까. 솔직히 저는 박용진 의원이 원래 본류가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진보당. 원래 여기죠. 예전에 그 좌파죠, 좌파. 뭐 이석기 PD죠, PD 계열인가요? 어쨌든 뭐 그런 권영길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는 지금의 민주당과는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기업을 아주 그 적대시하는 거는 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윤미향 의원 있잖아요. 윤미향 의원이 그 일본 가서 한 행위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윤미향의 남편이 이제 김삼석 씨라고, 이분에 대해서 무슨 주사파 뭐 서열이 높다 뭐 이렇게 뭐 이분이 간첩으로 검거된 바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김삼석 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김삼석 씨는 외대 용인 캠퍼스 그룹이고요. 그런데 경기 동부와 외대 용인은 완전히 경기 동부의 아성이니까 경기 동부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외대 용인과는 별 상관은 없어요. 김삼석 씨가 인적인 조직적인 관계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93년 남매 간첩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쇼킹했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근데 그 외대 두 번째 그 간첩단 사건은 민혁당이나 중부지역당처럼 어떤 시대를 좌우할 만한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조총련이나 이쪽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컨택한 이런 무차별한 컨택의 하나라고 나는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서 2000년대 초반에 저랑 활동을 좀 했었어요, 같이. 강연 같은데 거기도 이제 유명한 저기는 주로 군 문제 같은 군 문제랑 통일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저도 이제 통일 강사였기 때문에 몇 번 만나보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과격하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나는 주사파지만 어디 가서 김일성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거기는 뒤에 그 뒤풀이 같은 데 해보면 김정은, 김일성 얘기를 막 해. 김일성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김삼석 씨가 어디 경기도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청중들이 반발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수습을 하느라고 강연을 잡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과격해. 그러니까 거의 뭐 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그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부는 별개라 치더라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삼석 씨의 성향이 그러하고 윤미향 씨도 알아요. 윤미향 씨도 몇 번 활동을 공사석에서 봤기 때문에 거의 추정컨대 한 95% 싱크로율로 아니 95% 확실성으로 거의 김삼석에 준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 가서 조총련을 만난 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위안부 사업을 한 거나 조총련하고 사업을 하는 거나 그건 전형적인 갓근 전술입니다. 갓근 전술입니다. 반미가 목적인데 반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갓근이 갓이 이렇게 있잖아요. 김일성의 얘기예요. 이건 갓근 전술이라는 거. 이게 반미고 이게 일본이고 이게 미국이면 미국을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일본을 공격해서 이것만 끊어지면 갓 전체가 끊어진다는 거. 그게 갓근 전술인데 갓근 전술에 따라 위안부 운동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위안부 운동을 했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가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아마 윤미향 씨는 반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반일 운동에 투신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반일 운동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수요 집회를 열었던 것도 결국에 반미 투쟁의 일환 하에서 이제 일어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위안부 운동의 대부분이 반미 투쟁의 일환이에요. 그 중심 주도 세력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핵심 그 학생들도 대부분 반미 집단이에요. 평화나비니 뭐 이런 애들, 대준연인이 다 아주 골수 반미. 그러니까 외견상 반일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반미 운동을 하기 위한 외투죠, 외투. 그러면은 그들이 간첩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와 그 동맹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로서 반일을 택했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일 모셔다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간첩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뭔가 북한하고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컨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첩이 된 거고 이 친구들은 컨택을 하는데 컨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첩의 외향을 띌 수 있게 컨택을 하는 게 있고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반면에 2000년대 이후 너무나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접촉면이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할 만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북 위안부 회담을 열잖아요. 평양에서. 그 평양이나 금강산에서 열리면 별짓을 다 하거든. 사실상 간첩 행위인데 국정원이 볼 때는 그걸 간첩 행위라고 포착하기 어려워요.
다른 공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그 가장 위험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 평양에 가서 했단 말이야. 그럼 공식 행사를 해요. 무슨 위안부 토론회를 한 다음에 밤에 뭐 할 거야? 밤에 그 술자리를 하거든요. 그 술자리를 하면 이때는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북한에도 최고위급이 나와. 그래요. 최고위급 간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윤미향 씨도 이미 포섭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사실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간첩 행위에 준하는 얘기들을 무진장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윤미향 의원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는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꽤 그런 얘기를 하고 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다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떠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유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논란이라던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린 뭐 그런 굉장히 큰 논란이라던가 뭐 남편 김삼석 씨 논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린 논란이라던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남 간첩으로 포섭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남한에서 어떤 역량이 있는가 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 조건을 따졌거든요. 옛날에는 역량이 있어야 포섭을 했는데 북한이 좀 남을 때,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급하잖아요. 마구잡이로 포섭을 하는데 그 중에 뭐 청주 간첩단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지역에서도 왕따예요, 그 양반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내가 볼 때는 약간 왕따야. 대부분 왕따인데도 막 하는 이유는 북한이 여유가 없어. 그 다음에 민주노총 간첩단도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윤미향 씨도 아마 윤미향 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현재 북한이 강성희 씨나 강성희 의원이죠. 그 사람이나 저 양경수 위원장도 그분들은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있다기보다는 강성희 씨는 국회의원이고 양경수는 재선한 위원장이니까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최고 탑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는 거는 민노당 북한에서 제일 중시하는 건 진보당과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당과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당의 강성희 씨는 재보궐선거로 됐는데 그게 뭐 북한으로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사건.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민주노총 재선을 했잖아요. 양경수도 그것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뭐 윤미향 이런 게 아니고 강성희하고 그 다음에 양경수입니다. 그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그럴 것이다. 선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북한의 방침에 달려 있겠죠. 선을 대는 게 위험하잖아요. 선을 댔을 때 통째로 날아가는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을 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선을 대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 양경수 위원장이나 강성희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라도 포섭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러면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잠재 간첩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간첩에 준하는 심리 상태, 사상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되게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가 나는 정말 그 황당한 게 강성희 씨 정도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 정도가 연합을 해서 강성희 씨를 고립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뭐냐면 강성희를 고립시키는 활동을 강성희가 잠재적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힘이나 그리고 제야에서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당선되는 순간 민주노총과의 사업을 보이콧해야 돼요.
그래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압박을 하기는커녕 같이 연대 사업을 하니까 본말이 전도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향후에는 민주당이 그런 민주노총 세력이나 진보당 세력한테 일정 부분 흡수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예.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진보당이라던가, 지금 민주노총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압박을 통해서 민주적인 그 제대로 된 그 의원이나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압박을, 민주노총 네. 전체를 그 해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은 인정해야 되는데 뭐만 문제 삼는 거냐면 그 집행부의 성향, 정책 성향만 문제 삼아야죠. 그 사람이 이를테면 남북 화해 정도를 목표로 하는 정권 집행부라면 그건 용인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그 선을 넘었어요. 한참 넘었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국힘 민주당에 가서 강성희 씨하고 그 사업을 단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 같은 거를 내야 돼요. 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사회에 가서 얘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집행부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더 이상 사업하지 말 것을 사업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뭐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모든 것을 반윤석열로 몰고 가는 좀 단말마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한 대국적 시야나 결단이 없는 거죠. 좀 문제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영교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뭐 이분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니까요. 뭐 그 논란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재판 청탁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 재판 청탁 논란도 그 자기 그 지역구의 지지자의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재판을 청탁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지 경감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이제 민원을 그 국회 출장 후 판사한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지자의 아들이란 분의 저 범죄 사실이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바바리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 바바리맨을 했다고. 공연 음란죄라고 에이. 아주 막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만 바바리맨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재판 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운동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게 찌질한 바바리맨을 뭘 저렇게 이게 좀 찌질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이분 지금 이대총 학생회장. 이대총 학생회장. 남편분도 또 남편이 훨씬 고위급입니다. 83년도, 86년도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 저는 아주 많이 봤어요. 사회 보는 거. 양반 참여연대 하다가 아마 마음 먹고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변호사 해서 안기부 그런 거라서 대중적으로는 서영교가 알려져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남편이 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권 예전에 세상을 뒤집자 했던 그 혁명 동지나 다름없는 서영교 의원이 바바리맨을 위해서 적극 나서서 재판 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자잘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찌질하게 됐지 사람들이 그 정도면 바바리맨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주변에서 군대를 빼달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뭐 내가 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군대를 갔다 와라. 그게 임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 되면 그냥 형 살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른다운 태도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답이 좀 구간해 지금. 어쨌든 그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가 되게 크고 되게 뭔가
정의로운 쪽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좀 이런 얘기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제 또 활동하고 있는 것 그런 건 그리고 있죠. 중랑갑인지 어딘지 중랑구 어딘가에 이제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서영교 의원을 뽑아줬다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되게 중구난방으로 저기 하나만 정리하면 네. 누구지? 김삼석 씨 얘기인데 김삼석 씨가 뭐 상당히 고위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가끔가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째 경기동부랑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동부 성원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0년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에서 지방 신문 같은 걸 하잖아요. 신문을 하면서 뭐 고만고만한 활동 범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향은 세 번째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과격을 한데 높진 않다. 그 간첩이나 이 세계에서 서열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저는 봅니다. 김삼석 씨가를 주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주목한다면 잡범으로 분류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소문에 의해서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그람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람시의 진지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원래 뭐 예전에 뭐 쓰던 말인가요? 그람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람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람시와 주체 사상은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 비슷한 지점은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얘기라. 그람시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쳐다보면서 좀 약간 이상한 소리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람시는 왜 그러냐면 19세기 말 이때 서유럽이 격동하잖아요. 러시아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기동전이라는 게 정권을 접수하고 혁명을 봉기를 일으키고 이게 기동전이거든요.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러시아만 유일하게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사회에서 왜 그랬는가라는 어떤 자성, 비판, 반성이 불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공산당의 그람시고 그다음에 그 헝가리인가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이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왜 서유럽은 혁명이 실패했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그러니까 기동전 섣불리 봉기하기보다는 교회, 학교 이런 데를 오랜 시간을 두고 접수하자.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를 넓혀 나가는 대중의식화 문화 작업을 주로 하자. 이게 그람시의 유명한 진지전인데 학생운동의 맥락에서는 1984년 5년에 그러니까 레닌의 기동전, 그러니까 레닌이 당을 만들고 봉기해라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85년 6년도에 레닌주의가 가고 바로 주체 사상으로 옮겼어요. 주체 사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람시를 오히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레닌류의 혁명 전략이 실패했다고 자꾸 개량주의적, 수정주의적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민족해방 투쟁을 완수하겠다. 이게 주체사상의 기본 골각이고 주체사상과 그람시가 비슷하게 보이는 거는 둘 다 대중의식화를 중시하거든요. 문화사업을 중시하는데 양자는 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람시는 자본주의의 팽창에 따라서 기동전 형태의 혁명 전략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람시고 주체사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 투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맥이 다르죠. 근데 형식적 유사성이 있죠. 형식적 유사성이라는 건 저기고 그러니까 대중의식과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람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사회에 전파된 거는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그람시를 보기도 했는데 주사파의 본류들은 그람시류의 생각들을 경멸했습니다. 경멸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서 그람시를 주체사상과 연결시키는 건 이상한 견해다. 심지어 주사파들은 2000년대 페미니즘도 부정합니다. 주사파의 골간들은. 그러니까
쭉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페미니즘 할 때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68혁명 가까이 얘기했잖아요. 네. 68혁명은 그람시 얘기가 맞거든요. 네. 그람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주사파는 68혁명보다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와 형태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운동권 일각에서 또는 얘기해서 그람시를 갖고 주체 사상을 설명하려는 일련의 전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그람시는 뭔가 그 뭐 정교조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이 패러다임 안에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게 진짜 그 세력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딘가에 진지를 치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길래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람시는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별로 이렇게 그런 거 투사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진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요새 너무 많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람시를 뭐 하자 하는 막 집회라든가 아니면 뭐 모임도 막 생겨나고 또 유튜버에서도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전력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저 거의 말미에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 이번 주 토요일에 카페 인에서 또 북콘서트가 있으시다고. 그때 이제 장석광 선생님이라고 저를 연행했던 수사관이에요. 안기부 수사관. 저는 좀 특이하게 옛날에도 검찰이나 안기부 수사관들이랑 잘 지냈습니다. 연행되는 그 와중에도.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나름 저로서는 굉장히 뭔가 뭐 이렇게 뜻깊은 자리죠. 뭐 그냥 이제 뭐 수갑도 차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의 즐거움은 없군요. 어쨌든 이번 16일 날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16일 4시. 4시부터 카페인이 조선일보 앞에 있는 하고 또 지방으로 또 북콘서트를 가신다고 창원으로 가는데요. 그 지방에 지금 조금 좀 좋은 소식이 지금까지는 우파 분들이 좀 책을 찾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는 이거를 희망했는데 과거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봐요. 그 감상문을 전해주는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창원을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지방을 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18일 날 창원 6시? 보니까 6시에 경남 교원 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그날 북콘서트가 부산도 뭐 예정이 돼 있다고. 아니요, 부산은 아직 아니니까. 뭐 지금 혹시나 나중에 요청이 있으면 전라도도 가실 생각인가요? 전라도 가야죠. 저는 호남 쪽은 가야죠. 기왕이면은 예전에 같이 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좀 불러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나요? 예. 근데 저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 안에 한민전이라는 내용만 보면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선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운동권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학습을 좀 이 책을 통해서 할 공부를 필요가 좀 해야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동안에 오늘 비근한 예로는 안희정 씨의 행동이나 말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감화됐던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른하고 논쟁하지 마라 스며들어라라는 그 전략 하에서 하는 거라면 모든 게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그들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아니요, 하여튼 뭐 오늘은 학교 얘기를 했는데 학교라는 건 주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문과와 이과. 한국은 과학기술 입국에 의해서 이렇게 쭉 성장한 나라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386이 등장하면서 문사철 중심의 근본주의, 원리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발전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제 오늘의 결론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으려면
기업 친화적이고 과학기술 친화적이고 국제 감각이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야 된다. 제 얘기는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리더십이 현재는 한동훈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과 같은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전문가 집단이 스크럼을 짜서 대한민국을 부양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논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늘은 이게 과연 재밌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볼지는 솔직히 저도 오히려 강의원 씨나 정희찬 씨보다 덜 볼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는 좀 이게 좀 많이 봐서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그들이 비켜줬으면 청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제끼고 새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권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파 종편 말고 공중파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좀 지평을 많이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항상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